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의 수출길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고 생존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에너지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에너지의 93% 이상을 바다 건너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출이 막히고 바닷길이 흔들리면 공장이 멈추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왜 당장의 문제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텍사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곳이 세상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는지 알고 싶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자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텍사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석유, 카우보이, 픽업 트럭, 환경 같은 거엔 관심도 없을 것 같은 미국 남부의 그 동네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석유 산업에 의존해온 주 중 하나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텍사스 하면 환경보다는 시추 장비가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텍사스는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과 배터리 저장 용량 모두 압도적인 1위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텍사스에 새로 들어선 태양광 발전 용량이 3.2GW였고 하반기에는 9.7GW가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미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 용량 1위주로 올라선 상태고요. 텍사스가 갑자기 지구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땅 파고 석유 뽑는 것보다 햇빛 받고 바람 맞는 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텍사스는 지금 이 흐름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건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 이야기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왔다는 게 이념이 아니라 자본의 언어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생에너지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착한 에너지가 아니라 싼 에너지가 됐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EA 자료를 보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2010년에는 1kW 닐리치당 0.40.417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0.043달러로 내려앉았어요. 14년 만에 발전 단가가 무려 90%나 폭락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면 반도체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올라간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잖아요. 태양광은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용이 떨어진 겁니다. 10년 전에 태양광 전기가 비싸서 못한다던 말은 이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됐어요. 육상 풍력은 화석 연료보다 53% 더 싸고 태양광은 41% 더 쌉니다. 2024년에 새로 지어진 재생에너지 설비의 91%가 화석 연료보다 낮은 단가를 기록했고요. 예전에 재생에너지가 비싸서 못한다는 말이 통했지만 그 논리는 이미 수년 전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지금은 화석 연료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싼 게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상식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환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이 싸지니까 자본이 몰리고 자본이 몰리니까 더 빠르게 발전하고 발전하니까 더 싸지는 선순환이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글로벌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2025년 기준 청정 에너지 투자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화석 연료 투자 1조 1천억 달러에 정확히 2배죠. 환경운동가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안 움직이던 돈이 수익률 앞에서는 방향을 바꿨어요.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는 민간 기업이 됐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막 한가운데와 바다 한가운데에 자체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의 선택이에요. 전 세계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아낀 화석연료 비용만 4,6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이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됐다는 건 그냥 세상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는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기업들이 이제 자기 협력사들에게도 같은 방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한국 기업들한테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압박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들어가 볼게요. 유럽연합이 만든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탄소를 많이 뿜으면서 만든 제품을 유럽에 팔 때 그 탄소량만큼 세금을 내라는 제도인데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어요.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수소 이렇게 6개 품목이 대상이에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이 여기에 정면으로 걸려 있는 거죠. 영국도 2027년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번 문을 열면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6개 품목이지만 언제든 반도체나 조선업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어요. 유럽이 마음만 먹으면 규제 대상 품목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국의 밥줄인 반도체가 CBAM 대상에 포함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그 가능성을 경고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한국 철강 기업들이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이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한국의 대유럽 수출에서 CBAM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5% 정도 되는데 경북 같은 제조업 밀집 지역은 14.7%까지 올라갑니다. 유럽 수출의 거의 15%에 달하는 제품이 이제 탄소 세금에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 지역 철강 기업들, 알루미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경쟁 구조가 바뀐 셈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한국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면 포스코가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탄소세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용광로를 전기로로 교체하는 대공사에 들어가 있어요. 광양제철소에 대형 전기로 딱 한 기 세우는 데만 6천억 원이 들어요. 현재 굴리고 있는 용광로가 9기인데 이걸 2050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전부 바꾸는 비용이 최소 40조 원에서 최대 54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바꾸면 유럽에 팔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국내 철강업 전체가 수십조 원짜리 체질 개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한국에 부족하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공장을 바꾸는 돈도 문제지만 그 새 공장에 넣을 친환경 전기가 없으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유럽은 CBAM에서 멈추지 않아요. CBAM 다음에 ESPR이라는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건 제품 생산에 쓴 전력의 탄소 발자국까지 따지는 더 강화된 규제예요. 스코프 1, 스코프 2를 넘어 스코프 3까지 포괄하는 수준입니다. 스코프 3가 뭐냐면 내가 직접 배출한 탄소가 아니라 내가 쓴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까지 따지는 거예요. 즉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로 제품을 만들면 그 전기를 만든 탄소까지 요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국내 알백 기업들이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를 그대로 쓸 경우 스코프 3까지 반영하면 연간 탄소 비용이 3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규제의 벽이 하나씩 더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달려오는 기차인데 아직 선로 위에 그냥 서 있는 셈입니다. 그 기차를 피하려면 결국 한 방향밖에 없어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CBAM이 국가 차원의 무역 장벽이라면 200은 민간 기업들이 직접 협력사를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같은 기업들이 자기네 공급망에 들어오려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만 가져오라고 요구하거든요.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래 조건이 된 거예요. 현재 전 세계 433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200개에 가입해 있고 이미 100% 달성을 선언한 곳도 상당수입니다. 이 기준을 못 맞추면 납품 계약이 끊기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시장이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아무리 납기를 잘 맞춰도 탄소 발자국이 너무 크면 공급망에서 밀려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상황이 딱 나와요. 삼성은
미국, 유럽, 중국 해외 사업장에서는 아리백을 100% 달성했습니다. 거기서는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그런데 한국 본사 공장은 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이 10% 안팎에 머물러 있어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체 아리백 달성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에요. 중국과 미국 공장은 100%를 달성했는데 한국 공장이 발목을 잡아서 글로벌 달성률이 역시 3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이 낮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를 따지기 시작한 이상 이 30%라는 숫자는 언젠가 거래를 끊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문제만이 아니에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까지 한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못 구하는 한 이 문제는 어떤 기업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두 회사가 지금 합쳐서 쓰는 전기가 연간 30TW를 유치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앞으로 전력 소비량은 40TW에서 50TW까지 수직 상승할 전망이에요.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봐도 2025년 8.2TW에서 2038년에는 무려 30TW로 4배 가까이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형 원전 한 기가 연간 10를 생산하는데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 원전 3기를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이에요.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웬만한 도시 하나의 하루치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닌 거예요. 챗GPT 같은 대형 AI 서비스를 24시간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은 중소국가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화석 연료로 만들면 아리백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서비스 자체가 외면받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못 구하면 이 전기는 결국 전부 화석 연료로 만들어야 하고 아리백 달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챗GPT 하나의 검색 요청이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기를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AI가 일상이 되면 될수록 전기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AI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남으려면 이 전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그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전기라면 세계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2024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전 세계 청정전원 평균이 40.9%이고 유럽은 51%라는 걸 알면 얼마나 뒤처진 건지 실감이 나죠. 한국의 풍력 비중은 0.5%로 2020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고 태양광은 3년 동안 고작 1포인트 오른 5%에 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석탄 발전이 줄어든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가스 발전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조금 적을 뿐이지 여전히 화석 연료거든요. 탄소를 줄인 게 아니라 탄소 종류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면 CBAM이나 아이백 요구에 절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렇게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좁은 국토와 복잡한 허가 절차예요. 풍력발전소 하나 세우는데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평균 10년이 넘게 걸리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독일이 3년에서 4년이면 짓는 걸 한국은 10년 걸려 짓는 셈이에요. 이제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가 단순히 수출 경쟁력 약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 한국은 북쪽이 막혀 있고 나머지 3면이 전부 바다입니다. 사실상 섬이에요. 에너지를 육로로 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거든요. 한국이 쓰는 에너지의 93% 이상이 배로만 들어오는 구조인데 2024년 한 해 동안 에너지 수입에 쓴 돈이 약 220조 원이에요. 그해 국가 예산이 605조 원이었으니까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돈을 에너지 사는 데 쓴 겁니다.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에요. 비교하자면 일본도 섬나라지만 일본은 LNG 수입 다변화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자체 재생에너지 비중도 2024년 기준 20%를 넘어섰어요. 한국은 그 일본보다도 더 뒤처져 있는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취약점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돈이 매년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인프라도 깔 수 있는데 다 에너지 수입에 쓰이는 거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에너지 가격을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분쟁이 생기면 바로 수입 비용이 뛰고 환율이 요동치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그런데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2022년에 러시아 푸틴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을 때 유럽 전역에서 난방비가 폭등하고 대기업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습니다. 에너지를 외교 무기로 쓴 거죠. 유럽은 그래도 육로로 연결된 이웃 나라들에서 에너지를 더 들여올 방법이라도 있었어요. 한국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동아시아 정세가 지금보다 더 불안해져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상 루트가 하나라도 막히는 날에는 공장이 서고 전기가 끊기고 국가 전체가 올스톱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에너지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결국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약자가 되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출렁일 때마다 한국 경제도 같이 출렁이는 구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재생에너지 전환이에요. 역사적으로 한국이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제조업 강국이 됐지만 에너지 주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그 구조를 처음으로 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태양은 누가 막을 수 없고 바람은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도 이미 화석연료보다 더 싸졌고요. 이제 안 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텍사스가 이미 증명했어요. 이건 이념이 아니라 경제이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철강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해 세계 최고가 된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늦었지만 빠르게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한국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늦게 출발한 만큼 더 빠르게 달리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아직 크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방향은 분명히 잡혔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의 3배 수준인 100GW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2038년에는 전체 전기 생산의 70%를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게 목표고요. 노후 석탄 발전소는 2040년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미 2050년 탄소 중립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했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를 53에서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 상태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공식 약속인 거죠.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 속도예요. 목표는 세워졌지만 현실에서 실행이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 공허한 선언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거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 골라서 살 수 있도록 직접 PPA 제도도 만들었어요. 원래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전부 사서 유통하는 구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따로 고를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란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K-RE100 인증 제도도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국내외에서 공식으로 증명받을 수 있게 됐고요. 글로벌 거래 협상 테이블에서 실적을 증명하는 공식 도장이 생긴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고객사에 우리 공장 전기의 몇 %가 재생에너지냐고 물으면 이제 공식 인증서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실제 글로벌 거래에서는 이 인증 하나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전력망 구조 자체도 바꾸고 있어요.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그 핵심인데, 지역에서 만든 전기는 그 지역에서 먼저 쓰는 구조로 가자는 겁니다. 일명 지산지소예요. 멀리 송전선 깔 필요가 줄어들고 중간에 버려지는 전기도 확 줄어들어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여기다 실시간으로 전기를 조율하는 지능형 전력망까지 더하는 거예요. 기존의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구조였는데, 이걸 양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집집마다 공장마다 전기를 만들고 남는 건 팔고 부족하면 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서해 바다 밑으로 고압 직류 케이블을 깔아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HVDC 프로젝트도 2030년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바다 밑을 달리는 시대, 스마트한 전력망이 전국을 연결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범국가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KGX, 한국형 녹색 대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13개 정부 부처가 총출동하고 민간 기업들까지 한 팀으로 묶어서 철강, 화학, 반도체, 수송, 농업, 해양까지 전 분야의 탄소를 동시에 줄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단순히 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를 탄소 없는 방향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2026년 안에 핵심 전략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니까 지금 막 시동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역대급 범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전환을 빠르게 실행하는 나라가 다음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해 세계 1위가 됐듯이 에너지 전환에서도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속도가 늦었던 만큼 이제는 더 빠르게 달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건 도덕 교과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면 유럽에 팔 수가 없고, 글로벌 기업 공급망에 끼지 못하고 에너지 가격을 남이 정하는 구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닷길이 막히면 공장이 멈추는 취약한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패권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석유를 쥔 나라가 힘을 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재생에너지를 먼저 확보한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패권 재편의 출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먼저 확보하는 나라가 싼 전기로 공장을 돌리면서 탄소세도 안 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전환에 성공하면 처음으로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면서 수입 에너지에 쓰던 220조 원을 국내 산업에 돌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매년 외국으로 빠져나가던 그 돈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배터리 산업, 전력망 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계 시장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부는 한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 날을 앞당기는 게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탄소 감축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출 산업의 씨앗으로 키우려는 전략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설비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 수출하고 배터리 저장 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그림이에요. 에너지 전환이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에요. 지금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설비를 한국이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건 결국 사회적 합의예요. 풍력발전소 하나를 세우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태양광 패널을 논밭에 설치하면 농지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거죠.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풍력발전소의 주주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발전소를 짓는 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간 거예요.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설비를 한국이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건 결국 사회적 합의예요. 풍력발전소 하나를 세우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태양광 패널을 논밭에 설치하면 농지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이 풍력발전소의 주주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발전소를 짓는 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도 자본도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필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게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그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술적인 도전도 남아 있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태양광이 멈추고 바람이 없으면 풍력이 멈추죠. 이걸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배터리 저장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전환이 빨라질수록 배터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재생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수록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도 더 빠르게 커지는 겁니다. 이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이 처한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전부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수입해서 정밀하게 가공하고 세계에 파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 모델이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싸게 들어와야 했죠.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모델의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그 에너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 앞에 놓인 과제의 핵심이에요. 한국이 지금껏 해온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저력을 이번에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써내려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소협력사들이에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해외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수백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선택지가 없어요. 공장 하나 겨우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해외 인증서를 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한국 전력망 자체가 친환경 전기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중소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아리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만 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한국의 전기가 깨끗해져야 해요. 그게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에너지는 경제의 핏줄이에요.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들듯이 전기가 더럽다면 그 전기로 돌아가는 모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병들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전환의 기로에 서 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10년 만에 세계 1위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결단과 속도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해상 풍력 설비라는 새로운 먹거리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 한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과감하게 움직이느냐가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부는 한 한국은 에너지 주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리고 그 생존의 전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남은 건 실행입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움직이고 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가 전부입니다. 100년 전 석유가 세상을 바꿨듯이 재생에너지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한국이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느냐 아래에 깔리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